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신앙의 표현으로 익숙하게 생각하는 11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11조. 근데 흥미로운 건요. 중세 유럽에서는 이게 그냥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거의 1000년 가까이 사회를 지배했던 교회의 막강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의부 세금이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세금이었죠. 사실상. 이 강력했던 제도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저희가 유럽 11조의 소멸, 종교, 혁명, 세속화의 역사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죠. 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 중세 유럽이요. 그때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 그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교육이라던가 구빈 활동, 사회 질서 유지까지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역할들을 교회가 상당히 많이 맡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힘의 핵심 동력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뭐든 모든 소산의 10%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고요. 네, 그게 585년에 프랑크 왕국 마콘 공의회에서 법제화가 딱 되고 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법으로 정해졌군요. 네, 그래서 대성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활동까지 교회의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전부 이 11조에 기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안 내면 거의 신에 대한 불경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였다니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겠네요. 그렇죠. 사회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강력했던 시스템에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죠. 마르틴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등장해서 당시 교회의 부와 어떤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11조의 정당성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 단순히 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율법인 11조를 신약 시대에까지 의무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좀 부족하다. 오히려 자발성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네. 동시에 이제 현실적으로도 교황청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이 11조로 너무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 이게 또 비판에 불을 지폈죠. 아, 그게 눈에 보이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결과로 개신교가 막 퍼져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군주들이 교회 영향력을 좀 줄이고 교회 재산을 직접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 이른바 국가교회 체제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국가가 교회 운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아하. 이 과정에서 11조는 국가가 걷는 세금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의무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 정도로 그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어떤 신호탄이었던 거죠. 종교개혁이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균열을 냈다면 정말 결정타는 역시 프랑스 혁명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이었죠. 저의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만 혁명 전에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제일 신분이었잖아요. 엄청난 토지에 면세 혜택까지 누리는 특권층. 네, 특히 농민들에게 소득의 10%를 강제로 걷어갔던 그 11조는 봉건적인 착취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불만이 엄청 쌓여 있었죠. 네. 그러다 혁명이 딱 터지니까 그 분노했던 민중들이 교회의 특권 폐지를 막 외쳤고 결국 1789년 8월에 국민의회가 11조를 공식적으로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도 몰수하고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네, 이 사건은 정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나폴레옹 전쟁 같은 걸 통해서 혁명의 이념,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거랑 같이 종교 분리나 세속주의 사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국가 통치나 재정에 직접 개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세속주의라는 게 결국 종교는 개인의 영역으로 좀 물러나고 공적인 영역은 비종교적인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이탈리아, 독일, 영국 같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법적으로 11조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가세하는데요. 바로 근대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맡았던 교육이나 의료, 복지 같은 기능들을
이제 국가가 직접 맡게 되면서 그렇죠. 굳이 교회를 위한 별도의 세금, 즉 11조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일반 세금을 걷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정 종교 기관만을 위한 세금인 11조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 나요. 예전처럼 농작물 수확량의 10%를 현물로 딱 내어가던 방식 자체가 이전 소득 파악도 어렵고 징수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졌고요. 아,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1000년 넘게 유럽 사회의 근간이었던 이 의무적인 11조는 한순간에 없어진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적 도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격변을 거치고 또 세속주의 확산이나 근대 국가의 성장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해체된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권력의 중심이 교회에서 국가 그리고 개인으로 이동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 권력 이동과 사회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11조는 대부분 자발적 헌금이라는 개인의 신앙적 선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물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신자들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 형태로 징수해서 교회에 전달하는 교회세라는 제도가 남아있긴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하지만 이건 과거에 농민들을 억압했던 그런 봉건적인 11조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냥 현대적인 행정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11조의 소멸이라는 건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 그 이상이네요. 유럽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와 국가 그리고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가 떠오르시진 않나요? 우리 사회가 거쳐온 변화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